남과 북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또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에서 오는 12월 11일에 당국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현지 지도를 나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왼손에 붕대를 감고 나와서 이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통일연구원 조환범 박사 두 분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실무 접촉 결과 차관급,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던 건지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일부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협상에서 심각한 쟁점, 다시 말해서 회담 자체를 결렬시킬 만한 쟁점은 없었고요. 네. 큰 틀에서 협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8.25 남북 합의 이후에 6개 항이 모두 순조롭게, 5개 항은 뭐 다 이행이 됐고요. 마지막 당국 회담을 위한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차관급 회담이 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례적인 장관급 회담이라고 하는 전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국 회담은 장관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차관급이고 그다음에 개성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를 제시한 건 적절한 타협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그 회담의 격이라든지 아마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있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5.24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당국 회담이 아니고 고위급 당국 회담으로 가는 중간 다리로서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격이 높은 차관급 회담을 제3의 장소로 한다는 이야기는 협상의 틀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테이블 위에 아마 양측이 원하는 게 모두 올려져 있을 거고요. 이제 돌아가서 상호 내부적인 판단을 거친 다음에 좀 더 격이 높은 차관급 회담이라고 하는 증검다리를 거쳐서 고위 당국자 회담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판을 깨지도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약간 이제 그 다른 견해인데 현안 그 8.15 합의에서 문제진 남북 간의 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장관급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급들이 만나서 해결을 줘야 되는데 북한이 우겨서 차관급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니들이 잘 나와야지, 잘 해줘야지 이 차관급 회담을 앞으로 향후 장관급 또는 고위급으로 발전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차관급 회담에서 사실상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것보다 약간 좀 높은 이 얘기를 나누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북한이 지금 성의 있는 8.15 합의를 이행하려면 정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는 고위급 정도 나와가지고 남북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을 낮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분이 조금 다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이 보도하는 모습에도 좀 눈길이 가는데 굉장히 짧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별 관심 없다, 기대 없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협상을 위한 자신들의 어떤 제안도 이미 제안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질 때 북측 적십자위원장이 아주 매우 민감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향후 당국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서신교환, 또 상봉의 정례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아마 북한이 금강산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은 사실은 지난번에 3번 우리가 제의를 했을 때도 거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한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실무 접촉에 응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보고 그러니까는 적어도 금강산 그리고 5.24 조치에 대한 어떤 확답을 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미 이산가족을 주는 대신에 금강산을 받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바로 장관급 회담을 열게 되면 이게 이 협상 국면의 전면이 결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 회담까지 가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향후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판단을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는 매우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지만 관광과는 별개로 그거는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 오히려 역시 마찬가지 어떤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걸 우회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을 하기 위한 어떤 차선으로서 보다 격이 높은 차관급 회담을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예. 이제 그 실무 접촉 결과를 짧게 보도했다고 하는데 네. 모든 언론이 걷다가 지금 방점을 찍는데 예. 실제 북한의 그동안의 보도 형태를 보면 실무 접촉은 보도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간단하게 하고 본회담, 본회담도 북한 측 의도하는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상당히 길게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8.15 합의 같은 경우는 북한이 8.15 합의를 보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황병서 북한군 총정책국장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아주 이례적으로 8.15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하는 성과를 거뒀을 때는 상세히 보도를 하고 이런 실무 접촉 정도는 보도 안 적도 많기 때문에 실무 접촉을 아주 짧게 보도했다고 그래서 이번 회담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딱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를 짧게 했다고 해서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걸 표현한 건 아니다라는 두 분 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한마디를 더 말씀해 드리면은 8.25 남북 합의는 사실 우리 측의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8월 25일 날 당일날 TV에 나와서 8.25 남북 합의를 지켜야 된다. 27일 날 김양건 당비서가 지켜야 된다. 28일 날은 김정은까지 나서서 당 중앙군사의 확대에서 8.25 합의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네. 9월 7일 날은 박봉주 총리까지 전반적으로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톤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까지, 이번에 실무 접촉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무 접촉에서 이제 어떤 합의들을 받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가 나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누가 나갈 것인가? 그러면 북측은 또 누구를 요구할 것인가? 북측에서는 통일부보다는 청와대 인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이 차관급 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남북 회담의 중무수인 통일부에 차관이 나갑니다. 예. 저쪽에서는 이제 조국통일평화위원회라고 해서 조평통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조평통은 위장기구고 이게 원래 통일전선부라는 대남 공작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평통은 실체가 없고 이 이름만 있고 통일전선부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조평통의 부위원장이라든지 장관급이 때문에 부위원장 나오고 서기국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서기국 부국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왜 청와대를 선호하냐면 그 우리 권력의 핵심이 그 우리 대통령 측근에서 이 가장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어차피 통일부에서 결정을 해도 결국은 지침은 또 다시 청와대로 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는 우리 측 실세가 나와라 하면서 일부러 또 통일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니들이 우리대로 잘 해줘야지 통일부 차관이 나왔을 때 회담 대표 인정하고 가지. 니들이 우리 말 잘 안 들면은 니 비토하고 너 거부하고 니 상대로 만나겠다. 이러한 것도 내포된 그러한 그 회담 전략의 일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 약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북한이 김정은식 실리주의, 실용주의로 돌아섰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8.25 남북 합의 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김양건이 홍영표 장관의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파트너로 김관진 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만일에 저쪽에서 청와대에 만일에 김규현 제1차장을 원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총정치국의 부국장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격을 가지고 크게 쟁점이었을 것 같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황국이 차관이 통일부 차관이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쪽은 뭐 상응하는 그 노동당의 통전부의 그 인물이 있고 원동현이라든지 아니면 조평통의 맹경일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은 큰 쟁점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격과 시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주고받는 부분에서 사실은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다음번 바로 장관급을 열어서 합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판 전체가 결렬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실용적인 선택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좀 효과적일까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관급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또 다시 이야기하고 또 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좀 그런 어떤 대리 회담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본질적으로 남북 회담이 있어서 북한 회담 대표는 거의 100% 대리 회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병서 또는 그 김양건이가 나오더라도 고위급 접촉을 해도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북한에서 받아온 지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잠시 정해했다가 저 위치라는 게 뭐냐면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예. 김정은의 지침을 받아서 다시 그거 가지고 또 협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남북 간의 회담이라는 것은 회담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는 정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ung 그 영도 체제 독재 체제의 특성상 직접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리회담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대리회담격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나갑니다. 예. 이분들이 정말 그 정권을 가지고 회담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정부도 알고 나가는 거죠.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제를 놓고도 아마 신경전이 예상이 됐는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됐거든요. 실무 접촉을 한 번 더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남북한의 합의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어떤 단건이 아니고 남북 관계 현안 전반 포괄적인 안건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유감스럽지만 다음번 차관급 회담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협상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일부에서는 고위급 당국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 이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양측 간의 이견이 크고 또 그렇지만 남북한 양측이 모두 또 협상의 틀을 원하고 있어요. 예. 협상의 틀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남북한 간의 현안에 일부 부분적인 현안에 대한 타결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만일에 아주 미시적인 거라면 차관급에서 해결될 수 있죠. 그리고 장관급에서도 포괄적인 타결이 안 될 때 중요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타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야기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는 향후 협상의 틀이 진행이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난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남북한 양측 모두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원하는 게 지금 금강산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콕 집어서 좀 집어넣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데 동의를 했네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북한이 이 회담에 왜 실무 접촉에 응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북한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회담에 임하면 남북회담을 통해서 정말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으로 가려는 그러한 본내를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예. 북한에서 회담에 참여할 때는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이 이 회담을 진실로 임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활용할까? 그들의 선조선동을 극대화시키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 회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회담을 많이 해요. 예. 자, 회담 결과 합의를 했다가 칩시다. 합의하면 북한이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합의하고 북한이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어렵게 회담을 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해도 북한이 합의문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이 주체 사상과 선군혁명 사상에 바탕을 둔 이 체제하고는 대화를 해봤자 진실한 결과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회담 무용론자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예. 남북관계의 이 한반도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도 인대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해야 되지만 그 제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정말 다시 신뢰를 회복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돼요. 네. 지금 북한의 천안함 사건은 남한 측 자작극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두 번째는 뭐냐?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두리뭉실 짚고 안 넘어가면 오이사 조치 해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오이사 조치가 왜 나왔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하니까 이것을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건데 이 오이사 조치를 풀려면은 선행될 게
바로 분명한 우리 장병들의 희생에 따른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포괄적인 이런 도발을 만행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 유감, 표명을 안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만나느냐? 북한 측에서 아까 같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하는, 또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회담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참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네. 그렇군요. 좀 회담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한 약속은 그래도 꼭 받아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서울하고 원래 평양을 오가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개성공단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무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위급 당국 회담의 정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북한이 뭐 근본적인 신뢰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의 태도 변화를 제한적인 진정성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김정은 정권이 지금 내년 5월 달에 7차 당대회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당대회라고 그러면은 이게 36년 만에 진행이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4년간의 업적을 내세워야 되고요, 첫 번째. 그러나 아시겠지만 뭐 백두산 청년발전소까지 부실인 것처럼 내놓을 게 없어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새로운 변화나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김정은 정권에 매우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협상지향적인 자세는 그런 실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남북관계의 어떤 주도권은 엄밀히 보면 상당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어떤 협상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이미 북한이 이제 8.25 남북 그 합의 때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사고를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다. 그리고 그만큼 북한은 상당히 그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하나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왜 개성공단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지금까지 북한하고 총 36회 남북 회담을 했습니다. 그중에 바로 10회가 판문점이고 그다음에 25회가 개성공단입니다. 1회가 인천이에요. 인천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한 번. 그런데 이 25회 개성공단 회담은 다 뭐냐? 개성공단에서 열린 회담은 다 개성공단에 관련된 경제적 문제의 회담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은 뭐냐? 정치 군사적인 문제였어요. 적시자 회담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 간의 현안을 풀어야 되는데 북한이 개성공단을 고집한 이유는 뭐냐? 이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끌어가겠다는 북한의 속내입니다. 경제 문제. 36회 동안 25회가 다 개성공단인데 그게 다 개성공단에 관련된 회담이 남북 간의 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판문점을 놔두고 굳이 개성공단으로 간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담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런 문제로 가려는 북한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접촉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차관급 회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